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전라남도 구례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명자입니다. 올해로 75이 되었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는 것은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입니다.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 저도 이제는 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6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시집 올 때 마을 전체가 농가 바뿐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지금의 포장도로는 없었고 흙길 위로 지게를 진 사람들의 발자국만이 이어져 있었죠. 남편과 저는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며 조금씩 땅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봄이면 모내기를 하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김매기를 했죠. 가을 추수가 끝나면 겨울 준비로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빌린 논 두마지기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시작한 하루는 항상 달빛이 떠서야 끝이 났죠. 남편은 농사일이 끝나면 인근 마을의 공사장에서 일당을 벌었고 저는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조금씩 땅을 사나갔습니다. 한 떼기, 두 떼기. 우리 부부의 땀과 눈물로 일군 땅들이었습니다. 새 아들을 키우는 동안에도 농사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막내가 태어난 날도 아침 일찍 모내기를 끝내고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 공부시키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특히나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요. 그때의 기쁨이란 마을 잔치를 열어 모든 이웃과 함께 축하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10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군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우리의 젊음과 꿈이 담긴 곳이지. 남편의 이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을 뒷산에 핀 진달래를 보면 지금도 남편 생각이 납니다. 봄이면 늘 진달래술을 담가 농사일에 지친 제 손에 쥐어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 우리가 일군 이 땅이 우리 부부의 사랑과 한평생 노력이 담긴 이 터전이 언젠가는 제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제 손이 떨리는 건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했지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강남의 아파트로 옮기더니 어느새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제가 아들의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주변에서 모두들 대단하다며 축하해 주시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명절 때마다 내려오던 민석이는 35이 되던 해에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서울의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 손녀라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 미연이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말투는 시골 마을에서 어색해 보였지만 저는 그저 도시에서 자란 아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치러졌습니다. 평생 한복만 입다가 처음으로 파마도 하고 화장도 했네요.
하지만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높은 천장, 양복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튀어나온 모처럼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의 어머니는 제게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시골 생활을 접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것부터 민석이더러 본가를 새로 사들이겠다는 말까지. 그때 저는 그저 며느리 측의 호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던 민석이 부부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 집안 행사가 있다며 못 온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마저도 짧게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 동안 우리 집 안방에는 점점 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 오랜만에 방문한 민석이 부부와 함께 찾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작년 추석, 민석이 부부가 집에 내려와 있던 둘째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추석 음식 준비를 하느라 바빴지요. 평소처럼 장독대에서 간장을 따르고 있는데 며느리 미연이가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늦잠을 자고도 한참 뒤에야 일어났을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른 아침부터 깨어 있더군요. 미연이는 한참을 제 뒤에서 서성이다 장독대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이었고 표정도 진중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였지요. 역시나 미연이는 장독대를 하나하나 둘러보더니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너무 비위생적이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마트에 가면 깨끗하게 포장된 간장도 많은데. 미연이의 말에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장독을 가리키며 이런 거 보면 마치 50년 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죠. 그날부터 미연이는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집안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흑담,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부엌살림, 겨울을 나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둔 장작더미, 아직도 고리짝이 달린 낡은 대문까지. 찍을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중간중간 한숨소리가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미연이는 거실에서 제게 앉아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공손한 말투였지만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연이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펼쳐 보여주었는데 강남의 고급 아파트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가 이제 회사에서 상무까지 올랐잖아요. 이제는 체면을 좀 지켜야 해요. 지난번에는 민석이 거래처 사장님이 불현듯 집에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이런 시골집은 민석이 위치에 전혀 맞지 않아요. 아들이 출세했다고 이 고향집이 부끄러워졌다는 말이 제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 흑담 너머로 민석이가 첫걸음마를 떼던 날 남편과 저는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모릅니다. 이 마당에서 동생들과 숨바꼭질하며 뛰어놀던 모습, 장작더미 옆 감나무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달콤한 감이 열렸고 그 감을 따며 민석이가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추석 김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연이가 또다시 찾아왔더군요.
이번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민석이가 입고 간 옷에서 김치 냄새가 났대요.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이었는데 옆자리 임원들이 다 알아챘다면서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요즘은 공장에서 만든 깔끔한 김치도 많은데 이렇게 구시대적인 방식을 고집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말대꾸 한 번 없이 살아왔지만 처음으로 제 입에서 뾰족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골 생활이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오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아들 며느리가 이 집을 부끄러워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구나. 순간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고 미연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떠난 후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까맣게 날아가는 제비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멀어져가는 제비처럼 제 아들도 이제 제 곁을 완전히 떠나려나 봅니다. 추석날 아침인데도 마당에는 쓸쓸한 가을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추석 이후로 민석이와 미연이는 2달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주 하던 전화도 뚝 끊기고 문자마저도 오지 않았지요. 늘 그랬듯이 텃밭을 가꾸고 마을 일을 도우며 지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짓달에 접어들어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소복하게 쌓이더니 대문 앞 감나무 가지마저 하얗게 변했지요. 그날 오후 갑자기 미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평소에 화려한 차림이 아닌 검정색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거실에 앉자마자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부동산 시세표와 아파트 분양 계획서였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이 집 주변이 개발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지금이 땅을 팔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이 돈으로 강남의 작은 아파트라도 사면 나중에 민석이 아이들 학군도 해결되고 좋잖아요.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쌓아둔 장작더미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갔지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장작을 패던 남편의 모습이 그 장작으로 군 부를 때 밥을 짓고 아이들 따뜻하게 재워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연아, 이 집은 팔 수 없어.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연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그만 고집 부리세요. 민석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거래처 사람들한테 시골에 계신 어머님 얘기도 못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부모님 집 주소도 말 못한다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 더 깊이 갈라졌습니다. 아들이 나를, 이 집을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이 흙과 나무로 지은 집이 내가 말하는 그 비싼 아파트보다 더 값진 거야.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미연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거칠게 가방에 쑤셔 넣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찬바람이 훅 불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들은 건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이란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눈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지만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게 자식의 도리일까요? 어쩌다 우리 모자 사이가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마당의 눈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고 그날따라 유난히 긴 밤이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분주해졌습니다. 이웃집 정씨 할머니는 손주들 올 걸 기대하며 매주를 달고 앞집 김씨 할아버지는 귀향하는 자식들 마중 나간다며 들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덤덤했습니다. 이미 민석이에게서 이번 설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자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대형 건설사 간판이 세워졌고 측량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제 집 앞에서 서성이다 갔습니다. 며칠 뒤 미연이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동행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 지금보다 땅값이 훨씬 오를 거예요. 민석이도 어머님 모시고 서울로 가고 싶어 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미연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위협적인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서울로 안 오시면 민석이가 승진도 힘들어질 거예요. 회사에서 임원들은 가족관계도 중요하게 본다고요. 옆에 있던 부동산 중개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이 돈이면 서울에서도 좋은 아파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제 눈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밭의 시세가 적혀 있었고 그 숫자는 제가 평생 보지 못한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이 땅은 팔 수 없다. 미연이의 얼굴이 붉어졌고 부동산 중개인은 혀를 끌끌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간 후 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 앉아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도 제 마음은 춥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 많은 아들 며느리 발목을 잡는다느니 욕심이 과하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장 보러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을 회관에 가면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밤이면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곤 했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일군 이 터전을 지키는 게 맞는 거요? 때로는 별들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시선까지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봄날은 깊어만 갔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한창인 오후 민석이가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연이 없이 혼자였죠.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민석이의 얼굴이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평소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 아닌 구겨진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리셔야 해요. 거실에 앉자마자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 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계신 어머님 때문에 다른 임원들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강남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데 저만 시골 부모님을 방치한다고 수군거린대요.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제게 이렇게 차가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치라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이 집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낡은 기와 지붕의 흙담,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소중해요? 민석이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이 집에 갇혀 사시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민석이가 문득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걸린 할아버지의 낡은 괴종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새 것으로 바꾸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낡은 것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민석아, 그 시계는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 대학 보내려고 논 한마지기 팔아서 산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민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석이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지쳤어요. 미연이도 더는 못 참겠대요. 이대로는 우리 부부 관계도 위험해요. 어머니가 변화를 거부하시니 이제는 제가 결단을 내려야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민석이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멀어지는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매미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할아버지의 괴종시계는 여전히 똑딱똑딱 변함없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낡았다고 버려야 한다고 하네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괴종시계는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한 소리를 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을장마가 한창이던 지난달의 일입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빗소리를 들으며 마루에 앉아 옛 사진첩을 보고 있는데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채권압류 통지서라는 글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로 긴 법률 문구들이 이어졌지만 제 눈에는 농지일체라는 글자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희 농과 밭이 모두 담보로 잡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요.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져만 갔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석 달 전 민석이가 제 인감도장으로 대출서류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금을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땅을 담보로 사채까지 썼더군요. 그날 저녁 난생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비가 오는 마당을 바라보며 혼자 한 잔, 또 한 잔. 취기가 올라올수록 가슴속 응어리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이, 우리 민석이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난 다음 날 아침 미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어쩔 수 없으실 거예요.
빚을 갚으려면 땅을 파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좋은 부동산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던 거죠. 마당 한켠에 있는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있던 우물입니다. 남편은 이 우물물로 농사를 지었고 아이들은 이 물로 목욕을 하고 자랐습니다. 우물 속 잔잔한 수면에 비친 제 얼굴이 눈물로 일그러졌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농협에도 갔습니다.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감도장이 있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자식이라고 해도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고소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새끼를, 내 핏줄을 어떻게 고소를 한단 말입니까? 비록 이런 짓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민석이가 더럽고 냄새나는 시골 흙먼지 속에서도 반듯하게 자라준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자랑스러움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서리가 내렸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 떨어진 홍시가 하얗게 얼어 있었지요. 지난 40여 년간 이맘때면 늘 남편과 함께 감을 따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그 감나무조차 누군가의 소유가 될지 모를 일이 되었네요. 어제는 막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내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둘째도 전화로 형을 찾아가 따지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전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가뜩이나 아픈 가족의 상처를 더 깊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회관에 가는 것도 이제는 힘겹습니다. 어제는 정씨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자식 농사는 끝까지 봐야 하는 거여라는 말을 던지고 가셨지요. 김씨 할아버지는 법적으로라도 해결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석이를 고소한다는 건 제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오늘도 빨래를 널면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민석이가 어렸을 때 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깨를 타고 까불던 모습, 동생들과 숨바꼭질하던 모습, 중학생이 되어서는 마당에서 공부하던 모습까지 그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논 한마지기를 더 팔아서라도 아들 공부는 시켜야겠다.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는다. 그 글자 위로 남편의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달빛 아래 마당을 거닐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토록 아픈 것은 땅을 빼앗길까 봐서가 아닙니다. 민석이의 마음속에서 고향이, 추억이, 부모가 모두 지워졌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오랜만에 장독대를 정리했습니다. 간장 항아리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지, 땅을 포기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농사일만 하다가 이제 와서 법적인 일을 상담받으러 간다는 게 꿈만 같았지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르신, 돈을 노리고 어르신의 인감도장을 도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민석이를 고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신 제 권리를 지키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다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인감 도용에 대한 증거를 모아 대출과 담보 설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하자고요. 이렇게 하면 민석이를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제 땅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동네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시간이었는지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뛰어나오고 있었지요. 문득 민석이가 전 아이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달려와 제 품에 안기던 모습이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어제는 둘째와 막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형을 대신해 사과하겠다며 제 발까지 잡으려 했지요. 하지만 전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희들은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난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키려고 해. 너희들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거라. 마을 회관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부모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요. 나는 내 길을 똑바로 걸어갈 테니 그저 지켜봐 주시게. 장독대 간장을 담그면서 깨달았습니다. 간장이 깊은 맛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의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민석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도 깨닫게 되겠지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마당 한켠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겠지요. 첫서리가 내리면 김장을 해야 하고 장작도 더 패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시골 마을의 삶의 리듬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해요.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민석이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 전 막내가 서울에서 내려와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슬로우 라이프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동경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이 삶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귀한 것이 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통 장 담그기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군요. 내일이면 어린이들이 저희 장독대로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장을 담그는 일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다림과 정성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간이 쌓여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갑니다. 달빛은 여전히 마당을 비추고 있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곧 잠자리에 들 시간이네요. 내일도 여느 때처럼 새벽녘에 일어나 장독대를 살피고 텃밭의 채소들에게 물을 줄 것입니다. 끝으로 이 글을 듣고 계실 민석이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얘야, 내가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이 집 문은 항상 열려 있단다. 비록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엄마는 기다릴 테니 그때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꾸나. 이제 정말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 시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68년생 이상철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제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봅니다. 매일 밤 이 시간이면 진료를 마치고 한의원 뒤뜰에 앉아 라디오를 듣곤 했는데 오늘은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3대째 한의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940년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시골에 병원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산에서 직접 약초를 캐다가 환자들을 치료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전쟁 때는 부상당한 군인들과 피난민들을 많이 치료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서울에서 한의대를 졸업하시고 더 큰 병원을 차릴 수도 있었지만 이곳을 지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한의원이 있어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처방 전에 본인의 연구를 더해 우리만의 고유한 비방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한의원의 비방은 이 지역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특히 관절염과 소화기 질환에는 그 효과가 탁월했지요. 백복령, 당귀, 청궁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약재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손수 쓰신 처방전은 지금도 제 서한 서랍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려서부터 영특했습니다. 5살 때부터 한의원에서 약재 냄새를 맡으며 자랐지요. 아침이면 제가 약재를 정리할 때 옆에서 구경하고 방과 후에는 탕약 따리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한약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늘 왜? 라는 질문을 던졌지요. 중학생 때는 제가 선물한 현미경으로 약재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고등학생 때는 한약재의 성분을 연구하겠다며 화학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약을 먹은 쥐와 먹지 않은 쥐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그때는 그런 호기심이 마냥 대견스러웠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마을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골 한의원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갔다는 소식은 금세 퍼졌고 환자들은 이제 우리 한의원이 더 발전하겠네라며 기뻐했지요. 저 역시 양방과 한방을 모두 아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제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외과 교수가 된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한의학을 미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아버지,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인 우리의 비방도 이제는 폐기하라고 합니다. 지난 추석에는 처음으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한의원을 현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처방전들을 모두 컴퓨터로 옮기고 약재 보관법을 바꾸고 심지어 3대째 이어온 약재 배합 비율까지 바꾸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경험적 의학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해요. 라는 말을 남겼지요. 오늘도 창 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약재 건조실 처막 끝에 고드름이 달려 있네요. 그 고드름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들이 있다고. 봄이 되면 녹아내릴 고드름처럼 아들의 차가운 마음도 언젠가는 녹아내릴까요? 비록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근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달의 일입니다. 큰 제약회사에서 우리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관절염 치료 비방에 관심이 있다며 성분 분석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준호가 주선한 일이었지요. 제약회사 연구원들은 일주일 내내 한의원에 머물렀습니다. 약재 보관실을 샅샅이 조사하고 처방전을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3대에 걸친 우리의 노력이 그저 데이터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표준화가 불가능합니다. 과학적 검증이 필요해요. 그들의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한의원을 물려받았을 때부터 오시던 김만석 어르신이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걷기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죠. 양방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어르신은 우리 한의원의 치료를 선택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때 선친께서 지어주신 약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 휠체어 신세를 졌을 거요. 어르신은 아직도 그때의 처방전을 고이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다리는 방법부터 복용 시간까지 꼼꼼히 기록된 노란 종이였지요. 이게 바로 진짜 약이요. 요즘 병원에서는 약 지어줄 때 이런 정성은 찾아볼 수가 없지. 그날 저녁 제약회사 연구원들이 돌아간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지요. 문득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약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거다. 환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보살펴야 진정한 치료가 되는 법이지.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약회사와의 계약서를 빨리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의원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제가 한의원을 물려받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심은 것입니다. 약재를 다릴 때 은행잎을 살짝 넣으면 약효가 더 좋아진다며 아버지께서 특별히 골라 심으신 나무였죠. 준호야,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있구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우리 한의원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대째 내려온 비방을 단순한 제품으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지난 주말,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병원 동료 의사들과 함께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서류 뭉치를 내밀었지요. 보건소에서 나온 위생 점검 결과와 안전진단 보고서였습니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약재 보관 시설이 현대식 기준에 전혀 못 미쳐요. 탕약 제조 시설도 너무 낙후되어 있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하나둘씩 한의원 구석구석을 살피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된 약장,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약탕기, 손때 묻은 약재 건조대까지. 이런 식의 전통적 제조 방식은 이제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현대화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른 의사가 덧붙였지요. 그들의 말투에는 전통 한의학을 업신여기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리모델링 계획서도 가져왔습니다. 한의원을 현대식 의료시설로 탈바꿈하는 거창한 계획이었지요. 자동화된 약재 관리 시스템, 컴퓨터로 제어되는 탕전실, 심지어 접수대까지 모두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예요.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시면 이 한의원은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약재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새로 들여오는 약재들의 향이 방 안가득했지요. 산에서 직접 캐온 당귀, 청궁, 백작약. 각각의 약재마다 채취한 장소와 시기가 다르고 보관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료가 아닌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이자 경험입니다. 문득 20해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찾아온 위급한 환자를 떠올렸지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한밤중에도 불을 밝히고 약재를 고르셨습니다. 약재는 마음으로 고르는 거다. 기계는 절대로 이 마음을 배울 수 없지.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료를 시작하기 전 마당의 은행나무 아래 잠시 앉았습니다. 떨어진 은행잎들이 마당 가득했지요. 그때 오래된 단골 손님 박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보건소에서 나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 한의원 문 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한의원이 문을 닫을 거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벌써부터 다른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대째 이어온 한의원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가을바람에 은행잎이 또 한 장 떨어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힘없이 땅으로 내려앉았지요. 첫눈이 내리던 지난주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각에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준호의 아내 민지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준호가 너무 아파하는데 병원에서도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한밤중이었지만 서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준호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각종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군요. 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성 열성 두드러기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처방이 있었지요. 약재방에서 가져온 약재들을 펼쳐놓고 진맥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지만 통증에 너무 지쳐 있었나 봅니다. 약을 다리면서 생각났습니다. 20살 때 준호도 같은 증상으로 앓은 적이 있었지요. 의대 입학 시험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이 처방으로 하룻밤 만에 나았었지요. 아버지, 이게 무슨 약재인가요? 탕약을 마시던 준호가 물었습니다. 당귀, 청궁의 황기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 가문만의 특별한 배합이 더해진 거란다. 할아버지께서 해방 직후 피난민들의 스트레스성 질환을 치료하시면서 완성하신 처방이지. 처음으로 준호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열이 내리고 두드러기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최근에 환자 한 분이 수술 후 컴플러케이션즈로 돌아가셨어요. 의료사고 소송도 들어왔고 매일 밤 악몽을 꾸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의술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야. 현대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순 없단다. 그래서 의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준호가 어렸을 때 이 한의원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약재 냄새가 싫다며 코를 막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큰 의사가 되었네요. 창가에 놓인 청진기와 침통이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 어쩐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이틀 후 준호는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의원에 머물겠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요양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진료실에 들어와 앉더군요. 아버지, 진료하시는 걸 곁에서 좀 지켜봐도 될까요? 첫 환자는 50년째 단골이신 최 할머니였습니다. 관절염이 심해 걷기도 힘드신 분이었죠. 진맥을 하고 허리를 살피는 동안 준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맥을 이렇게 오래 보시나요? 처음으로 한의학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맥은 단순히 혈압이나 맥박을 보는 게 아니란다.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그날의 컨디션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지. 최 할머니는 날이 흐리면 관절이 더 아프시거든.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할머니의 발목을 살피더니 MRI를 찍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원장님만 믿으니께. 젊은 선생은 아버님처럼 손길이 따뜻하시네. 할머니의 말씀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평소처럼 약을 지어드렸지만 이번에는 준호에게 약재를 고르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 약재들은 단순히 성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채취 시기, 보관 방법,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합이 모두 달라지지. 현대의학의 표준화된 처방과는 다르단다. 준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약재방에서 오래된 의서들을 꺼내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처방전과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준호와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임상 데이터인 거네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 준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할아버지의 처방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만의 방식으로 현대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전통은 지키되 기록과 관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창밖의 은행나무에서 마지막 남은 잎이 떨어졌습니다. 문득 계절의 변화처럼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고하게 지켜야 할 것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의 경계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요? 일주일째 준호는 한의원에 머물며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게 한약재를 만지던 손길이 조금씩 익숙해져 갔고 진료 기록을 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현대의학의 차트와 전통 한의학의 진찰 방식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아버지,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어느 날 준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기록해 놓으신 치료 사례들이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보건소에 제출했던 시정 명령 서류도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대신 한의원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통 의료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를 시작했지요. 약재 보관실의 전통적인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군요. 온도와 습도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준호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진료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양방과 한방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 환자 중 한 분이 수술 후 통증이 심하신데 진통제가 전혀 듣지 않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의 처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마침 그날 오후 젊은 부부가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잦은 감기로 항생제를 달고 살았는데 면역력 강화를 위해 한방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지요. 준호는 현대의학적 소견을 설명하고 저는 한방 치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환자를 진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료를 마치고 마당에 나왔을 때 하늘에는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왜 이 한의원을 그토록 소중히 지키려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준호가 어릴 적 심었던 작은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나무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큰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문득 이 한의원도 저 나무처럼 세월을 따라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는 그대로 지킨 채 새로운 가지를 뻗어가는 모습으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의원 마당에 진달래가 피어나고 약초밭의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지요. 준호가 주말 진료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을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젊은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도시에서 스트레스로 지친 회사원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주부들, 성장기 질환으로 고민하는 학생들까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동시에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나 봅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처방전을 토대로
현대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진들과 함께 전통 처방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요. 아버지,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경험적으로 찾아내신 약재 배합이 현대의학으로도 설명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3대째 이어오는 한의원,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의원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다고 했지요. 촬영 중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현대화는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라는 거리요. 마을 주민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의원이 없어질까 걱정하던 분들이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을 한의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며 먼 친척들에게도 소개하신다고 하시지요. 특히 보건소장님이 찾아와 반가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의원을 중심으로 한방 의료 특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약초 재배 단지도 조성하고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자고 하시더군요. 약재방에 앉아 이런 변화를 지켜보다 보면 문득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두 분이 평생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전통이 아닌 사람을 치유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던 거지요. 지난주에는 마당에 새로운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준호의 아들, 제 손자가 태어난 것을 기념해서요. 4대째 이어질 이 한의원의 새로운 이야기가 저 어린 나무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진행했던 한방치료 연구 논문이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전통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임상 적용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할아버지의 관절염 치료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논문이 실린 저널을 들고 온 준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처방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의원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오래된 진료 기록들은 디지털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고 약재 보관실에는 온습도 조절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제작하신 약재 건조대, 아버지의 손때 묻은 침통,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었지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오히려 전통을 더 단단하게 지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현대식 기록 시스템 덕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진료 기록이 더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전통 처방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준호의 제자들이었지요. 그들은 한약재 보관실에서 전통적인 건조 방식을 배우고 진맥의 기초를 익혔습니다. 교수님, 이제 알겠어요. 왜 첨단 의료 장비만으로는 부족한지를. 한 학생의 말에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외국에서도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의 의료진들이 우리 한의원을 방문했고 일본의 의과대학에서는 공동 연구를 제안해 왔습니다. 전통 동양 의학의 현대화 모델로 우리 한의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나오셨는데 우리 한의원을 의료문화재로 지정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3대에 걸친 진료 기록과 약재 보관 방식, 그리고 현대화의 조화로운 발전이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두 분이 지키고자 하셨던 것은 단순히 옛 방식이 아닌 사람을 치유하는 정성과 지혜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꽃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두 분도 분명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한의원 마당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준호의 아들 민우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손자는 약재방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한약 냄새를 맡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의학 전통 계승 교육 프로그램의 첫 수업이 시작된 것이지요. 준호가 대학병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젊은 한의사들에게 우리 가문의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우가 약재 건조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어린 준호가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처럼요. 준호는 아들을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란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 의사들은 놀랍게도 양방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전통의학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했지요. 준호는 이들에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한의학을 설명하고, 저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실전적인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약초밭에는 새로 심은 약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진들이 제안한 새로운 품종도 있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토종 약초들도 있지요. 이렇게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한의원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우는 마당의 은행나무 아래에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큰 나무, 아버지가 심은 중간 크기의 나무, 그리고 민우의 탄생을 기념해 심은 작은 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 그곳에서요. 마치 우리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의원은 계절처럼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 푸르게 자라나고 가을에 결실을 맺고 겨울에 다음을 준비하듯이 할아버지의 지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경험이 저에게, 제가 배운 것이 준호에게, 그리고 이제 민우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한의원 마당의 달빛이 유난히 밝네요. 이 달빛 아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 한 젊은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원장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순간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술은 시간의 지혜를 담는 그릇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옛것을 고집하거나 새것만을 쫓는 것이 아닌 시간이 주는 지혜를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밤에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약재방에 앉아 계시고 준호와 민우가
그 앞에서 약재를 살피는 꿈이었지요. 네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그 모습에서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우리가 지켜온 가치는 더욱 단단해져 간다는 것을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와의 갈등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마당의 은행나무들은 이제 각자의 모습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 심은 나무는 웅장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아들과 함께 심은 나무는 튼튼한 줄기로 하늘을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민우를 위해 심은 어린 나무는 아직 작지만 선배 나무들 사이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지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지키고 또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고단하겠지요. 하지만 믿습니다. 진심을 다해 지켜온 것들은 결국 더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약재를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는 다시 미래의 지혜가 될 테니까요.